인사조직론 제6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직관리론 네 번째, 경영조직관리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3주째 공부할 때 조직의 개념에서 조직을 유형화했었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유형화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갖는 조직의 유형은 경영 조직, 다시 말해 기업 조직, 회사 조직, 법인 조직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주요 우리가 관심 갖는 그 조직이 일반 다른 여타 조직과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 다시 말하면 그 보편성, 그리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냐, 그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조직 일반에 대한 그런 관심사였다면은, 그 조직 우리의 관심사의 그 관심 영역을 이제 좀 제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와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그 조직의 개념, 구조,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경영조직, 기업조직, 회사조직이 어떤 일반 조직과의 보편성이 무엇이고 여타 조직과 다른 또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인사조직론 강의 요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2주차부터 3주차부터 지난 3주차부터 8주차까지 조직 관리를 이제 공부를 6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조직의 개념,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적 요소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과정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조직관리론 네 번째, 다시 말하면 경영조직, 기업조직, 회사조직 관리의 조직 유형론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조직 유형론, 다양한 그 조직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우리가 이미 그 조직의 개념 부분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조직 유형론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유형 안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경영조직, 기업조직, 회사조직, 법인조직, 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 어떤 조직 유형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영, 기업, 회사, 법인 조직이 여타 다른 그 조직과 의 보편성이 무엇이고 특수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4장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영 조직의 특수성과 보편성 내용이 되겠고, 제1절이 조직 유형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영 기업 또는 회사 또는 법인, 이 조직의 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을 이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보고 조직을 이제 분류를 해보고 그런 조직 그 유형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는 이 경영 조직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먼저 조직 유형론에 대해서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유형의 첫 번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여타 무슨 다양한 조직들이 하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먼저 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또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다시 내적 구성 요건에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조직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갖춰야 되고 과정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직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구조의 또 동태적인 측면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와 과정이 일단은 구비되어야지만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조직이 구성이 되려면은 일단 이제 정치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사회주의권, 뭐 독재, 공산 사회에서는 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조직만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직이 갖는 그 목표가 최소한의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최소한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그 조직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적 정당성이 된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국가에 기여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경영 조직은 회사 조직은 이윤 추구를 하지만 뭐 서비스나 어떤 재화 공급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국가에 기여를 하는구나. 이 정도 최소한의 그 정당성이 있어야지 무슨 뭐 불법 단체들 무슨 뭐 조직 폭력배 같은 이런 백해무익한 그런 조직들은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개인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집단이 되고 또 집단이 어떤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하나의 조직이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조직이 있다고 치면 이 조직은 이제 단위로서의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외부와 환경과의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안에 내부가 이제 삼성전자라면 그 외부에는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조직과 그 외부 환경과의 사이에 바로 경계가 존재해요. 이 경계를 통해서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 환경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경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단위 조직도 내부의 어떤 위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어라키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반도체 부문, 무슨 뭐 모바일 부문, 뭐 가전 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안에 또 이제 모바일 부문에 들어가면 또 안에 무슨 뭐 구매부, 판매부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제 큰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규모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섭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이게 하부 단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평적 분화, 삼성전자의 뭐라고 할까 그 기능을 이제 분담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수평적 분화 또는 수직적 분화,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부장, 과장 이런 식의 또 이제 계층제, 그러니까 기능의 수평적 분화와 기능의 수직적 분화를 통해서 하나의 단위 조직은 그 하부 조직들로 이제 위계성을 갖겠는 섭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조직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분류 방법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준영리 조직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영리 조직은 말 그대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조직. 비영리 조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준영리 조직은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 그런 식으로 크게 이제 3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경영 조직, 기업, 회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영리 조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영리 조직에 관심이 있고 비영리, 준영리는 관심이 없지만 또 영리 조직도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 또 이제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론적으로는 우리는 영리 조직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테니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가 옛날부터 유명한 분류법이 있잖아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서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이익사회 게젤샤프트 이렇게 해서 공동사회의 어떤 혈연이라든지 이런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조직을 공동사회라고 얘기를 했고 이익사회는 어떤 말 그대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의도적인 결사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지금
조직 유형은 바로 이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 경영 조직 같은 것은 이익사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가족이랄지 국가랄지는 공동사회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동사회고 이제 공동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익사회만을 이제 관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에 따라서 어떤 권위를 추구하냐, 예를 들면 뭐 전통적 지배를 전통적 권위, 그 다음에 합리적 권위,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권위, 이 세 가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막스 베버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경영 조직은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합리적 조직입니다. 전통적 조직이나 카리스마적 조직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에치온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제 강요적 권력, 규범적 권력, 공리적 권력, 이렇게 타산적 권력 이렇게 나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경영 조직은 당연히 타산적 공리적 조직입니다. 타산적 공리적 권력이 나온 거죠. 강요적 권력은 군대나 이런 뭐 되고, 그 다음에 뭐 규범적 권력이 있고, 우리는 지금 공리적 타산적 권력을 갖는 조직을 관심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수혜자의 성격입니다. 어떤 조직에 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일반 기업체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 같은 조직은 그 구성원 회원들이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국가 같은 이런 조직은 일반 그 대중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수혜자도 다양한 이제 우리가 범주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그러면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을 일반적인 고객입니다. 회원이나 어떤 자격 조건을 두지 않는 일반적인 고객을 관심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라고 하는 미국 기능주의 사회학자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AGIL 이렇게 네 가지 나누는 바가 있습니다. A, Adaptation, G, Goal Attainment, I, Integration, L, Latency 이렇게 해서 AGIL. 다시 말하면 적응적 조직,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조직, 통합 조직, 잠재적 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네 손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회사는 당연히 적응 조직이죠. 적응 조직.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응 조직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기본적 목표에 따라서 생산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냥 단지 그냥 현상 유지만 목표로 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하는데 관심을 갖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관리에 목적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그 기업체는 생산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윤을 계속 더 늘려가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유지만을 또 목표로 하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연맹이랄지 이런 데서는 그냥 현상 유지가 목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경영 조직은 생산, 경제, 성장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조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적 계층에 따라서 누가 그 뭐랄까 그 조직 그 구성원 중에 누가 핵심이냐, 누가 가장 핵심층이냐 이럴 때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이렇게 전문적 관료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주로 말하면 이렇게 기술 전문 기술을 다루는 조직, 이게 전문적 관료제. 그다음에 할거적 형태는 무슨 뭐 병원처럼 이렇게 무슨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입 자격에도 그 조직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냐, 조건이 있냐에 따라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격 그 제약이 있는 제한 개방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영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우리 일반 회사는 완전 개방형이죠. 일반 고객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발적 조직이 있고 비자발적 조직이 있다. 자발적 조직은 이제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자발적 조직이 되는 거고, 비자발적 조직은 뭐 국가나 가족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비자발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족 그 조직이 있고 의존적 조직이 있다. 자급자족, 오타키 또는 아오타르키, 오타키 조직이 있어요.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조직이 있고, 아니면은 의존적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품이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의존적 조직입니다. 원재료를 이제 구매를 해서 완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일단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게 되는데, 자족 조직은 뭐 잘 없죠. 우리 중세시대 때, 봉건제 때 이제 그 영주, 장원, 이런 데가 이제 자급자족하는 형태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은 이제 의존적 조직에 속한다. 그 다음에 뭐, 그 연합 형태에 따라서 뭐 나눠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키가 큰 조직과 납작한 조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기업들은, 뭐라고, 성격에 따라서는, 계층제가 굉장히 세분돼 있는 그런 종적인 키 큰 조직, 톨 조직이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 납작한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구소랄지, 대학교랄지,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계층이 그냥 그렇게 크지 않고 옆으로 넓적하게 퍼져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우리는 횡적 조직이다, 또는 플랫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런 뭐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같은 삼성 계열이라고 해도 뭐 삼성전자 그러면 아무래도 종적 조직이고 키가 큰 조직이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병원 그러면 거기는 각 뭐 내과 외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횡적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개선이 중심이 되는 개선 중심 조직과 참모 중심 조직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 중심 조직이고, 그 다음에 참모가 많이 들어가는 무슨 그런 또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 중심 조직. 그 다음에 혼자 이제 책임을 지는 독임형 조직. 정부 부처로 치면, 뭐 국방부, 무슨 뭐 교육부 이런 게 독임 조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휘 체계가 분명한 이런 조직이 되겠고, 위원회 조직은 이제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곳.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종편 채널을 승인할 건가 말 건가. 이건 이제 그 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다수결로 결정하거든요. 이런 건 조직을 이제 위원회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랄지 금융감독위원회랄지 이런 위원회형 그 기구가 있는가 하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국방부나 교육부처럼 이런 이제 또 독임형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독임형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형은 굉장히 민주적이긴 하지만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무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당을 연구한 그 듀베르제라고 하는 사람은 정당을 주로 얘기한 거지만 코커스, 좀 독립적인 그런 조직을 갖는 코커스, 단순 지부 조직, 그다음 세포처럼 아주 뭐랄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조직, 행동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눈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 유형화 기준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경영조직, 기업, 회사, 법인 조직이 조직 유형론적으로 지금 오가니제이션 텍소노미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 유형론적으로 어디에 속하냐, 지금 그걸 본 거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뭐랄까요, 얘기들 많이 되는 그런 유형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경영 조직을 이제 가늠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 조직들을 이제 유형화한 기준이고, 특별히 경영 조직만 이제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로 이제 그 기업들이 활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냐, 연속 기술, 예를 들면 화학 공정처럼 연속 기술을 이용하는 데고, 중개 기술, 그 다음에 집약 기술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 공정을 쓰는 그런
그다음에 앱을 만들고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 짜고 하는 이제 집약기술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그 뭐 예를 들어 금융이랄지 뭐 부동산 중개랄지 뭐 증권 거래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학 무슨 뭐 자동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샴푸 뭐 이런 그걸 만드는 회사들은 연속 기술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보험회사나 그다음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중개기술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데는 또 집약기술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로라는 사람은 또 일상적 기술을 쓰는 조직이 있다. 루틴화된 좀 단순 반복적인 그런 기술을 쓰는 조직이 있고, 장인, 고도의 그 기술 장인, 기술을 쓰는 조직이 있고, 공학적인,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이런 이제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단순 노무직 같은 거 일상적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시를 쓰고 창작, 화가들 뭐 이런 게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우드 워드라는 사람은 단위 소량 생산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또 그 기업이 있고, 어떤 데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 공정, 화공처럼 화학공업처럼 이제 연속 공정을 쓰는 그런 조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화 기준을 나눠본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직 유형론이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데, 그 조직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영 조직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조직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특히 이제 기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유형화할 수 있는가 한 걸 지금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경영 조직인데, 이 경영 조직이 그러면 이런 다른 조직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뭐 경영, 기업, 회사, 법인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회사도 가만히 보면 영리 활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비영리를 추구하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점 속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 영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조직들은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건 삼성전자랄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거, 그다음에 완전 비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KBS 한국방송공사랄지 무슨 그다음에 우리 근로복지공단 산재 환자들을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는 완전 비영리죠. 반면에 한전, 한국전력 이런 회사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영리 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제 한국전력은 그래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총론적으로 말할 때 경영 조직은 영리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그 각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그 영리 활동의 정도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형태를 보면 그래요. 순수한 민간, 지금 아까 예를 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순수 민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정부기관형 또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우정공사, 우체국 이런 게 이제 정부기관형이고, 옛날에 치면 뭐 철도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전매청이랄지 이런 쪽은 정부기관, 완전히 이제 정부기관형 기업인 거죠. 이 기업이긴 하지만 또 정부기관이니까 여기 구성원들은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지금도 우정사업에 종사하는 우체국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정부기관형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공사형, 지분이 완전히 100% 정부가 가진 KBS, 한국방송공사, 이거는 한국방송공사입니다. 거기는 지분이 100% 정부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공사형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이거는 공사긴 하지만 주식이 상당히 뭐랄까요, 민간에게 많이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공사는 아닙니다. 준공사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주식회사형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를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이 본래는 정부 지분이 100%였지만 이제 주식 국민주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이제는 주식회사형이 됐고, 본래 이제 그 전매청도 본래는 전매청이었던데 전매공사, 그다가 이제 지금은 담배인삼공사 이렇게 해갖고 그 완전 100% 이제 민간 기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부 지분이 일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지분 참여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정부에서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처럼 예를 들면 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공단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가 있고, 협회도 있어요. 협회, 무슨 뭐 한국 변호사협회 뭐 이런 협회라 회계사협회 뭐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넓은 의미의 이런 그 기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 활동을 하고 그냥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만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영리 활동 정도도 각양각색이고 형태도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론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강론적으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제조업도 무슨 기계업종이냐,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계업종이냐, 아니면 자동화가 용이한 전자 업종이냐, 업종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거, 업태에 따라서도 무슨 굉장히 다양하게 하여튼 우리가 총론적으로 경영조직이라고 말하지만 분류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경영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경영조직의 조직이 서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목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경영조직의 목표는 영리 추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는데 최적화, 영리 활동을 하기에 최적화되도록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형태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 다를 뿐이지 목표는 영리 활동이고 영리에 최적화되도록 조직 형태를 짜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손실을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경영 조직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을 바꿔서 제2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경영 조직은 일반 여타 조직, 뭐 비영리 조직, 공공 조직, 군대 조직, 뭐 하여튼 이런 여타 조직과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는 걸 한번 보편성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구조면에서 우리가 경영 조직은 여타 조직과 구조면에서 비슷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정면에서 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구조면에서 뭐 어떤 점이 비슷하냐? 자, 그걸 한번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갖는 구조가 어떤 점이냐? 첫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경영 조직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조직도 목표가 있잖아요. 교육을 시킨
교육 기능을 담당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영조직도 목표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조직의 공통적인 목표는 영리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조직도 일반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지향해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면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핵심 본질이 바로 목표 지향한다는 거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목표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MBO로 한 거예요. 매니지먼트 바이 옵젝티브. 그러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 줄여서 그냥 목표 관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모든 것을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어디에다 우리는 기준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목표죠, 목표에다 맞춰서. 그래서 그게 이제 MBO로 하는 그런 거고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일반 조직에서도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긴 하지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 사이에 또 규율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부수적인 그런 목표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딱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영리 추구긴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적으로 공언된 목표가 있고 실질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대체로 공언된 목표는 좀 추상적으로 좀 고상하게 표현이 되죠. 인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한 게 공언된 목표입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뭐예요? 제품 판매를 함으로써 이윤 추구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실질 목표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조직 속에 있는 비공식 집단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조직 구성원이 또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일치하면 좋겠으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목표가 있고 삼성전자 안에 들어있는 뭐 등산동호회, 야구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또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회사 사원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다 일치하면 좋겠으나 좀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목표가 있고 부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한 게 궁극적인 주요 목표가 있지만 부차적인 목표는 또 뭐겠어요? 이익의 사회적 환원, 그래서 경상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최대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남는 잉여금은 이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익 활동에도 또 기부도 하고 이런 부차적인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또 수단적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 그 다음에 목표들은 그러나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 최상위 목표 밑에 상위 목표, 하위 목표, 최하위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가 이제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목표, 수단, 연쇄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목표를 중요시하고 최하의 목표를 수단시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목표 수단 전도 현상이다. 이게 이제 다른 그 정부 관료제에서도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간 기업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목표와 이렇게 수단이 뒤집히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도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에서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안에도 권력 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뭘 보면요, 권력의 원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주로 이제 기업 구성원들이 공리적인 그 권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강요적 그 권력 측면도 없지가 않아요.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할 때는
강요적 그런 권력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규범적 권력도 있어요.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문일 경우에 선배가 후배한테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권력이 이제 규범적 권력인데, 이런 것들이 기업 내부에도 없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주로 이제 합리적 그 권위가 많이 작용하지만, 하고 전통적 권위도 작용해요. 그 기업의 창업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아주 엄청난 그 실력자에 대한 또 존중해주는 거, 이런 건 또 카리스마적 그런 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씩 다 존재한다. 그다음에 권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기업차 안에서도 한 영역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전문성,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그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이런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권력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공간적으로 분화한다. 기업에서도 서열이 있다는 거죠. 계층제가 있어갖고 이사 밑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분할을 하고, 수평적으로도 구매부, 판매부, 인사부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분할을 하고, 공간적으로도 본사, 지사, 해외지사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도 분할을 한다는 거죠. 권력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분산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집거나 분권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전문화와 조정이 동시에 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통일성과 자율성은 둘 다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가 규모가 더 크냐, 이게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어느 회사가 더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회사 사원의 수죠. 사원의 수가 많을수록 이제 대규모다. 예산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다.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클수록, 물론 거기서 부채를 빼야 되겠죠. 자산과 부채로 이제 해서, 아니면 매출이 누가 많으냐, 그 다음에 매출보다 순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큰 조직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벌써 계층제도 확인하고 벌써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규모가 크다 하면 이 기업은 굉장히 오래됐구나. 삼성전자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 역사가 오래됐을 것이다 하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 남죠. 그 다음에 제도가, 그 다음에 뭐 규정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분화와 세분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분화가 돼도 이제 회사가 분열되지 않는 것은 또 통합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규모 하나를 보면은 이 조직이 굉장히 대규모 조직이다, 대규모 기업이다 그러면 이런 충분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조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현대에 와서 기술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기술은 목표에 따라서 이제 되기 때문에 목표를 보면 일단 그 어떤 기술을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 조직도, 우리 기업도 똑같이 관료제가 지배를 합니다. 관료제를 하는 것이 단지 정부 관료제, 정부 공무원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 관료제 원리가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계층제가 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제도로 모든 것을 문서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직업주의가 돼서 투잡, 쓰리잡을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공사 구분을 해서 공과 사를 엄연히 구분하는 이런 관료제 원칙들이, 원리들이 그대로 우리 그 기업에도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이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그런 요소들이 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도 다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원리들, 계층제 원리, 계층제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층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규율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의사 소통의 의사 전달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의 또 수단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솔 범위도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통솔 범위가 다 상이하고, 그 다음에 조정과 통합, 명령 통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조직이 깨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이 조정 통합, 명령 통일이 잘 유지가 될 때, 그리고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고 또 전문화, 분업을 해야 되거든요. 분업과 전문화와 그다음에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갈등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면에서, 지금 말한 건 조직 구조면에서 이제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과정면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도 똑같이 사람을 구성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최소 단위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업 그 종업원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인간관을 부정적인 긍정적인 어떤 인간관을 가졌는지, 기본적인 태도와 지각의 경향, 그 다음에 학습, 이런 감정 스트레스, 동기 사기, 이런 면에서 그 기업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회사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맨, 이게 삼성에 다니는 사람과 현대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조직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 기업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전형적인 삼성맨, 전형적인 현대맨,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다른 이제 조직에서도 안에 소집단이 다 내부에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기업 안에서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안에서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 서로 또 일체감,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적 구실하기 때문에 이 소집단은 기업체에서도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기업 안에서도 의사전달, 의사결정, 갈등관리, 리더십과 펠로우십, 그 다음에 조직 자원 정보, 협상 과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군대 사회에서도 이런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런 게 존재하고 한 것처럼 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 특히 기업은 다른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뭐 교회나 이런 조직보다 훨씬 더 환경이 더 예민하겠죠. 마케팅을 통해서 하여튼 시장의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가 또 중요하다는 점은 똑같다. 그 다음에 조직의 동태성, 기업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고, 이런 게 기업도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왜 해방 직후에 무슨 방적 회사들이 굉장히 굉장히 대기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자 쪽이 또 대기업이었다가, 지금은 금융 쪽으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무슨 모바일, 무슨 검색 엔진, 무슨 카카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변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변해간다. 그 다음에 의도적 조직 변동이 많다는 거죠. 기업들도 기업 혁신, 쇄신 이런 거 하잖아요. 정부에서만 혁신, 쇄신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절에 들어와서 이제 특수성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다른 여타 조직과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구조에서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 다른 조직과 다르게 기업은 이윤이라는 거 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 productivity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efficiency, 능률성과 effectiveness, 효과성. 능률성과 효과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 절차 면에서 능률성과 결과 면에서 효과성,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효율성이 바로 생산성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생산성을 최고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입 산출비에서 가능하면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효과성, 목표 달성 면에서 하여튼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산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MBO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이 다양한 목표가 결국은 이윤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열된 것처럼 이런 목표들이 굉장히 이제 기업 안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윤과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 이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연쇄관계들이 항상 도구적인 합리성, 결국은 어떤 절차적으로 도구적인 합리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는 그 전도 현상을 극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데, 특히 기업은 공리적, 강요적, 규범적 그런 권력보다는 공리적 권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카리스마적 권력보다는 합리적인 권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기업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결국은 그 권위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직급에 있냐, 이사냐, 부장이냐, 뭐 이런 직급,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냐,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이런 지위에서 그 사람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냐,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의 권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로 다 기업은 오로지 그 목표, 다시 말하면 이윤과 생산성과 부합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권력 현상도 이윤, 생산성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오로지 목표, 다시 말하면 이윤과 생산성을 지향한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타 조직들 있잖아요. 학교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조직들은 이윤과 생산성도 무시는 못하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공익, 그다음에 형평, 뭐 민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은 오로지 이윤과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조직, 그 비영리 조직에서는 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앞의 평등, 이런 게 중요한데, 기업은 아닙니다. 차등과 차별이에요. 기업에서는 뭐랄까요, 구매자가 이제 왕이고, 그 같은 구매자 중에서도 고가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이제 특별 대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차등과 차별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게 이제 기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조직과 비영리 조직은 형평, 민주성 이런 게 중요하지만 기업에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등과 차별 원리가 지배한다. 그 다음에 규모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이제 많은 혜택도 받고, 대기업으로 들어가면 많은 규제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단일 기업이냐 아니면 계열 기업이냐, 무슨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이냐 아니면 뭐 다음 카카오처럼 그냥 단일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 어떤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보면 기술도 두 가지가 있죠. 엔지니어링, 이거는 기계 관련된 기술, 테크놀로지는 이제 정보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무슨 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기업은 특히 기술 요소가 중요하고, 하여튼 뭐 삼성에서 계속 반도체 뭐 계속 뭐 소형화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차도 계속 전기차를 만들고 차체를 경량화해서 연비를 향상시켜 계속 기술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수원리를 이제 기업들은 이제 다른 조직과 다르게 수단적으로 이게 이제 도구적 합리성을 갖는, 다시 말하면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하는 게 이게 지상의 어떤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에도크라시입니다.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관료제를 넘어서 에도크라시, 우리는 그 임시방편 그런 조직들이 팀제, 무슨 프로젝트 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면에서 그러면 기업은 또 다른 조직과 과정면에서 어떤 게 다르냐? 이거는 이제 첫째는 사람을 볼 때 이제 다른 조직에서는 사람을 뭐 인격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업에서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관리적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고객이면 그냥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사원 같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최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관리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기에 맞는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였잖아요. 테일러의, 그래서 테일러리즘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관리적 시각에서 보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집단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소집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의 소집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저 동호회를 잘 활용해서 그 구성원들의 만족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관리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걸 해체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구성원들 사이의 만족감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윤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뭐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소집단을 볼 때도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 다음에 과정적 요소를 볼 때는 기업들은 다 이윤, 생산성에 맞춰서 보는 겁니다. 의사 전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윤에 도움이 될까, 의사결정도 모두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관리적 시각을 보는,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이윤과 생산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조직들도, 학교나 무슨 병원이나 이런 다른 조직들도 환경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업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과의 관계를 마케팅이라고, 마케팅, 그 다음에 PR이랍니다. PR.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부단히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환경이 아주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여타 조직보다 훨씬 더 조직 환경이 예민하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이게 어떤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목표 달성에 유리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기업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삼성의 기업 문화, 현대의 기업 문화, 그 다음에 한전의 기업 문화, 이런 기업 문화들이 왜 생겨납니까? 이게 다 기업의 성격에 맞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성이 이제 육성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조직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동태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의도적인 조직 변동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 변동을 하는 겁니다.
발전, 혁신, 쇄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예를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미전실이 있어가지고 미전실에서 계속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삼성 먹거리는 앞으로 계속 전자 모바일이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얼마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없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거냐, 바이오, 제약, 의료 이쪽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모바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건 이제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같은 구조 안에서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조직의 동태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일반 조직과 비슷하면서도 또 더 이제 예민하고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업이다. 그게 바로 각 기업의 과정적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단편적이긴 한데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비교한 거예요. 영리 조직이 지금 말하는 우리 영리 조직이 지금 회사, 우리 기업을 말하는 거고, 비영리 조직이 이제 정부 조직 같은 그 다음에 병원, 학교, 뭐 이런 사회복지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비교해 보면 일단은 효과의 척도가, 영리 조직은 뭐 결국은 이윤이라는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조직은 봉사, 공익 이런 거죠. 정부 같으면 공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뭐 병원, 네,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것은 봉사죠, 봉사. 그 학생, 환자, 그다음에 주민의 일반에 대한 봉사,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확연히. 그다음에 전략 면에서도 영리 조직은 장기를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윤 창출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계속 혁신 쇄신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업종 전환 구조 개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두산이 주류 산업, 술, 맥주 이런 게 주력 산업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방향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의 전략을 짜는 이런 장기주로 가는 반면에 비영리 조직은 그냥 그때그때 최선의 봉사를 다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뭐 구성원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도 구성원에 대한 보상이 이제 영리 조직은 그냥 뭐 도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뭐 화폐적인 무슨 금전적인 보상이 되겠죠. 경제적 인센티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리적 조직이다, 아니면 뭐 타산 조직이다, 타산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 메커니즘이 없죠. 그냥 뭐 자부심, 뭐 만족감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발 기준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도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 이윤을 낼까, 쉽게 말하면 테일러리즘식의 노무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노동 강도, 같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8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노동 강도를 강화해서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리적 시각을 갖는 거고요. 그 비영리 조직은 이제 그 성격에 맞는 기준이죠.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으면 뭐 의사를 뽑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정부 같으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 전문 지식 기준을 따라서 뽑는 거죠.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회사 조직이 일반 여타 조직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조직 관리론은 사회학에서도 조직론을 공부를 하지만, 거기 사회학에서 보는 그 조직론은 그냥 일반 조직입니다. 다양한 여러 조직들을 이제 관심 대상으로 해요. 그 중에서도 뭐 가족이나 뭐 군대 조직이나 뭐 종교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학에서 조직론은 바로 기업 조직이죠. 기업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업 조직이 여타 조직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데 대한 것은 너무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뭐 그 내용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뭐랄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뭐랄까 그 관심 대상을 조금 이게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경영 조직이니까 경영 조직만이 갖는 뭐 성격, 보편성과 특수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의 관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직 관리론, 조직 관리 이론사, 이론적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